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아, 그래요? 예, 최진곤의 고민 상담 네.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40대 네.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남편분이 44살, 아내가 40살이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저희 둘째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201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제 둘째 아들인데 4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갑이고 그 다음에 2012년생이고 그리고 상계주공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고 24평을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주담대 2억 4천을 해서 6억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그때 당시에 한 3억 6천 정도의 투자금을 갖고 2020년도, 그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2020년도에 매수했으니까 지금 이제 딱 2년이 딱 지난 시점인데 현재는 호가가 한 8억 5천이니까 시세가 그래도 좀 올랐죠? 6억이면 한 2억 5천 정도 올랐어요. 2억 5천.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한 70%, 80% 정도 이제 투자금 대비했을 때 수익이 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하셨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 75점 정도? 그 정도의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투자를 잘 하셨다. 자, 그래서 월 수입은 이제 남편분 600만 원, 아내분 200만 원인데, 이렇게 돼서 총 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100만 원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2억 4천에 대한 이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게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아마 신용이 잘 좋으셔서 금리를 좀 낮춰서 받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금리가 조금 올라서 아마 이것도 조금은 더 오를 여지도 있고, 이제 이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이한 게 이제 부모님 용돈 이제 100만 원을 드리고 계시네요. 그래서 부모님 용돈도 사실은 이것도 좀 많이들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또 안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니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 용돈. 그래서 사실 요거 갖고도 많이 싸우는 집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 용돈 뭐 너희 집 친정에는 얼마 주고 시댁에는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대표님도 싸우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많이 이거 갖고 싸우진 않았어요. 잘 정리하셨군요. 네, 정리해서 하고. 근데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거 갖고도 되게 좀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좀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싸움의 원인은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다. 돈이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면 삶도 여유로워지고 사람도 여유로워진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자녀를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그래도 적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또 엄청 애기 봐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부모님한테 또 명절 때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좀 자주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400만 원인데 뭐 굉장히 알뜰하신 것 같아요. 생활비. 그래서 저도 여기 사연들 보면은 생활비를 정말 이렇게 알뜰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생활비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생활비 많은데 정말 대단하게 잘 하고 계시고 저도 조금 더 생활비를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저희도 좀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점점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낮추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한번 올라가면 이 그러니까 생활비가 이게 많이 써지고 하면은 불필요한 걸 줄여서라도 다시 낮춰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제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여러분. 멋있네요. 네, 벌면 되죠, 뭐. 그죠? 돈이란 게 뭐 벌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생활비를 굉장히 아껴 쓰신다. 그래서 허용 가능한 원리금 상환은 뭐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대출을 받는 거는 좀 부담이 되시겠죠. 그리고 내 집 마련 우선순위는 투자. 굉장히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사연도 굉장히 재밌으셨는데 무조건 투자다. 자기는 투자. 근데 이분 사연을 좀 구구절절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자기는 이제 드레스룸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주공 아파트가 이제 뭐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 한데 이제 불편하죠. 옛날 아파트니까 주차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작은 평수니까 24평이니까 너무 이제 삶이 좀 빡빡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시니까 좀 이제 새 아파트 가보고 하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제 부럽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실거주 2년을 채웠는데 중개 주공을 이제 더 큰 평수로 갈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큰 평수가 호가가 10억이니까 이거를 팔고 가더라도 이거 대출 갚으면 그죠? 그러니까 8억 5천에 하면 한 6억 정도 남는 거지 않습니까? 6억에 10억을 하면은 내가 이제 4억이라는 대출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4억을 대출을 받으면은 이거를 그냥 8억 5천인데 8억으로 잡았으면 그죠? 한 5억 정도, 4억에서 한 5억 정도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금리가 4%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2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2천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60만 원인데 추가로 여기에 160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 같이 상환하려면 25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평수로 영끌해서 이게 결론적으로 영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억을 대출 받아서 넓은 평수로 간다는 것도 거기다가 취득세도 있으니까 거의 5억이 들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5억을 더 들여서 큰 평수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 상황에서는 무리수다. 무리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아직 교육비가 많이 안 들을 때예요. 근데 지금 저희 큰애도 중학생인데 교육비가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학원비도 그렇고 많이 들기 때문에 이자랑 원리금 같이 상환하면서 생활비 하면서 또 학원비까지 내려면 정말 빠듯해지신다. 예,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집을 또 오를 거 알면서도 또 갑자기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5억을 땡겨서 상계 주공 아파트 더 넓은 평수로 가신다.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상황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뭐 수입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고려해봐도 되는데 이분의 지금 현재 상황, 재정 상황으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형 거주상에서 투자를 할까? 네. 대출을 1억을 땡겨서 각각 명의로 한 채씩.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투자로 불린 돈으로 상급지 가고 싶은데 주공 아파트 모금태가 괴롭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투자로 불린 돈으로 상급지에서 상계 주공을 가든지 아니면 또 새 아파트를 다른 데 새 아파트를 가서 뭐 가는 방법도 좀 고려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뭐 새 아파트로 가서 가는 방법도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아닌 게 왜냐면 주공 아파트요. 지금 주공 아파트가 서울에 6억 정도의 자금으로 6억 정도 5천에 사실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의 핵심 지역, 입지가 굉장히 여기가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주공 아파트는 반드시 재건축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뭐 10년 정도면 재건축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10년에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의 입지가 좋은 학군이 좋은 상계 주공 아파트를 내가 10년 있다가 내 집 마련. 왜냐면 그때 되면은 이게 가격이 뭐 20억 훨씬 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20억짜리 아파트,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키는 게 맞다고 봐요. 주공 아파트를 이왕 사셨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해결할 때 문제다. 그래서 이 주공 아파트가 좀 작더라도 무조건 좀 지켜서 이왕 사셨으니까 물론 만약 이걸 사지 않았다고 했으면 제가 또 2020년도에 또 다른 대안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차라리 뭐 양조 5점 미분양을 2개를 잡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했을 때 더 높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미 사신 거면 그냥 갖고 가신 게 맞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것도 팔고 또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기에도 만만치 않고 지금은 어쨌든 상계주공 아파트에 또 실거주도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요거를 좀 지키고 가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 주공 아파트를 지켜서 근데 몸테크가 괴롭다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좁고. 주차장 좁고. 비 지금 네. 태풍 몰려오니까 비 다 맞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결책을 솔루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 제가 여기를 그래서 전세를 좀 알아봤어요. 전세 가격이 얼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한 3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세를 놓으면 3억 5천이면 주담대 대출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억 천이 남죠? 1억 천. 그러면 이 1억 천을 가지고 양조 옥정 신도시가 요새 입주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34평 전세가가 2억 5천이면 들어가더라고요. 2억 5천. 굉장히 싼 거예요. 34평 새 아파트가. 그럼 2억 5천이면 1억 천에 반전세 해서 월세 조금만 한 7, 80만 원 정도만 내면 그런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새 아파트니까 드레스룸이 있다는 얘기예요. 드레스룸이 있어요.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냥 새 아파트 다 똑같아요. 그래서 2억 5천. 그리고 전세 가격이 입주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싸고 내가 원하는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학군이 문제인 거죠. 학군. 그죠? 학군. 왜냐하면 지금 상계주공 같은 경우 그래도 학군도 괜찮고 한데 아무래도 신도시 쪽으로 가려면 학군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양자택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군을 생각하면 그냥 상계주공에서 몸테크 하면서 두 번째 형 거주상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억까지 땡겨서 할 필요는 없고 1억 미만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해서 뭐 한 채 정도는 더 비조정적 한 채까지는 더 사도 살 여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2년 거주를 채웠으니까 여기를 전세를 주고 나는 신도시, 양주 옥정 같은데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입주 물량으로 쌀 때, 그럴 때 들어가서 굉장히 편하게 하면서 또 산다. 근데 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군이나 이런 게 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의 문제이지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도시는 안 오르지만 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신도시가 왜 안 올라요?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 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위례 신도시도 분양가 자체가 4억대였다니까요. 근데 지금 거의 막 18억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안 올라요 신도시가? 화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도대체? 신도시 안 오른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 빌라 파는 분한테. 아, 그렇구나. 빌라 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가분들이 또 얘기가 다른 게, 빌라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빌라들을 많이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입지가 최고다, 서울이 최고다, 용산이 최고다, 이런 거예요. 용산이 최고다. 근데 결국은 빌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도권도요, 웬만한 서울에 있는 빌라보다 수도권에 있는 새 아파트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신도시는 안 오른다, 이런 그런 선입견은 정말 잘못된 선입견이고, 이런 거는 잘못된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신도시도 오릅니다, 여러분. 오르고 또 거주 환경도 굉장히 쾌적하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75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선택지가 좀 여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2년 전에 저한테 상담 많이 왔다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드레스룸을 갖고 싶다고 했으면 저는 차라리 양주 옥정 지구를 2채를 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두 개. 각각. 차라리. 그 당시. 네,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러면 한 채는 본인 사시고, 한 채는 뭐 하셔서 나머지 그거 해서 투자로 해라. 왜냐면 2채 해도 크게 대출도 안 받고. 근데 따져보세요, 여러분. 양주 옥정 신도시가 지금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하더라고요.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는데 한 6억 정도 해요. 그러면 한 2억 5천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프랭TV에서도 제가 양주 옥정 신도시 미분양 얘기도 했었고, 2억 5천이면 2채를 샀으면 얼마예요, 여러분? 5억이에요, 5억.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얼마 났어요? 그 6억에 샀는데 8억 5천이니까 2억 5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2채 샀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요? 3,500씩 2채면 7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최근에 전세 맞추고 하면 다 해도 이 돈 다 3억이면 돈 다 하고도 남아요. 대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대출.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 끼고 하면은. 자,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세가 2억 5천이라고 하면은 분양가가 3억 7천이었으니까 1억 2천씩 필요한 거니까 2채면 2억 4천인 거밖에 안 되잖아요. 2억 4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3억 6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2억 4천 들여서 5억을 벌 거냐, 3억 6천을 투자해서 2억 5천을 벌 거냐라고 하면은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높냐고 하면은 차라리 옥정이 더, 미분양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주거 환경도 만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2년 전에 그 당시 만약에 옥정 미분양 2개를 잡는 전략이 제가 볼 땐 85점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당시 이런 경우에는 한 7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10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지금은 양주 옥정 신도시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올랐는데 이거를 팔고 양주 옥정 신도시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은 현재 여기가 저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를 가져가면서 대신에 여기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라. 이왕 재건축 샀으니까 좀 길게 가져가라. 최근에 여러분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도 좀 완화가 되고, 정부에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전 정부에서는 신도시로 이제 공급을 하려고 했던 거고, 현 정부에서는 도심 활성화, 그러니까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집을 공급하겠다. 이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주택 정책과도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과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만 정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가 됐고 풀어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 단지가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음마아파트도 재건축 얘기가 지금 점점 무르익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도 이제 조만간 통과가 될 거예요. 통과가 되면 그런 식으로 강남뿐만 아니라 뭐 상계주공아파트, 또 목동아파트, 저는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이게 사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트렌드가. 2년 전이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왔으면 제가, 여기보다는 상계 주공도 나쁘진 않지만 차라리 옥정 아파트 두 채를 사는 게 더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르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트렌드도 바뀌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나 강의를 통해서 딱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바뀌거든요. 정책도 바뀌고. 최근에 제가 15억 담보대출 풀어줘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이제 벌써 이제 언론에서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곧 풀어줄 거예요. 결국은. 방송을 봤나 봐요. 그런가? 원장관이. 그러니까. 그러면 방송 보려면 우리 회원가입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연찮게 또 그날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항상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채널명이 미래를 읽는다는 게 이런 시시각각 변화되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올바른 투자 결정,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어떻게 되면 부자 되는 핵심 요소, 공식이 아닌가. 내 집 마련 우선순위가 투자 이렇게 지금 1순위부터 5순위까지가 다 투자거든요. 네네. 전세든 월세든 쾌적한 신도시에서 살고 싶다. 네네. 그런데 신도시는 잘 안 올라서 어쨌든 대표님은 신도시도 오른다라는 당연하죠. 주장이고 네. 이분은 어쨌든 안 오른다라는 이제 네네. 그런 생각을 네. 갖고 계시니까 네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전세를 놓고 신도시로 가서 전세나 반전세로 사는 게 되게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럼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렇게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학군 때문에. 거기서 썼지만 학군, 그러니까 본인이 요거는 그냥 바램이에요, 바램. 아마 이거 영상 보시고 이분 아마 댓글 다시면 한번 달아주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틀리면 그냥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네. 이분은 그냥 그렇기보다는 그냥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게 글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사시면서 그냥 이거는 그냥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하소연. 어차피 이사 안 가, 이분. 내가 볼 때는. 이사 안 가시고 그냥 여기서 사시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분은 그냥 여기서 사시면서 아마 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비조정적 한 채까지는 취득세 상관없이 1%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채를 더 사는 걸로, 그렇게 해서 투자를 더 좀 불려나가자.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좀 오래 갖고 계셔라. 그 다음에 비조정적 한 채는 요거 팔아서 일반세율로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자산을 좀 더 플러스 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가 쉽지 않은 게 이분 직장이 용산이네요. 맞아요. 용산도 있고, 용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소연이죠, 뭐. 하소연이고, 그냥, 푸념이라고 해야 되나, 푸념? 아니, 저도 드레스룸이 없는 집에 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만 외곽으로 나가면 전셋집, 새 아파트 싼 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옥정 같은 경우는 또 7호선 연장도 되고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살기에도 괜찮고 굉장히 쾌적하고 또 신도시가 좋은 게 굉장히 쾌적해요. 공원도 많고. 평지고. 평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웬만한 서울보다 오히려 전 낫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남 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기도 굉장히 초창기 때는 미분양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도 분양가 4억대였는데 지금 다 한 10억대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지역도 처음에는 저기가 다 아파트에 들어설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좀 그런 신도시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버리셔라. 투자할 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신도시는 입주할 때 입주 물량이 좀 많아지면 전세가가 내려가니까 생각보다 투자 금액이 더 플러스 될 수 있다. 요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사연자분께서 꼭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사 가는지 안 가는지. 그렇게 내기해도 되겠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저는 간다. 아예 안 간다에 한 표. 좋으시면 어때요? 저도 안 간다 쪽이 조금. 그쵸. 왜냐면 직장이 또 같이 걸려 있어서. 용산이니까 맞아요. 쉽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사를 간다는 결심이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또 아마 여기 또 왜냐면 또 이사 가기가 힘든 게 여기에 또 학부모들이 또 다 같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마곡에서 강남으로 이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고민 되게 많이 됐었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그쪽에 이제 새로 사귀신 분들 또 어린이집 그 부모님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또 멀리 오면 아무래도 볼 수 있는 게 좀 약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이사를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연로하신 분들일수록 이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빨리빨리 좀 이사를 다니긴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친구들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사실 이사하기는 쉽지 않더라. 이게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언제 거주지를 옮기신 거예요? 저 벌써 3년 됐죠? 4년 됐죠? 4년 전에. 그럼 저 연배 아니세요? 그쵸. 이 연배였죠. 이때 나이. 그래서 바로 나이가 공개되고. 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그 당시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 사례에 대해서도.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요즘 그 신청하신 분이 대부분 40대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근데 네. 뭐 상관없습니다. 뭐 50대, 60대도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20대, 30대도 뭐 내용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다 상담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뭐 나이 제한 없이 많이들 해주시고요. 또 뭐 좀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상관없으니까 많이들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0대 부부시고 중1 초등학교 5학년 이제 2명이고 그다음에 본인은 평택, 아내는 대구에 거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주를 이제 따로따로 이제 뭐 일 때문에 아마 따로 좀 거주를 하고 계신가 봐요. 자, 그래서 인덕원 아파트는 이제 실거주하고 2016년에 4억 3천인데 8억 5천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전세가 5억 5천이 됐고 6년을 보유했고 2년을 지금 이거는 처음에 이제 갭 투자로 샀다가 전세를 빼주고 현재 이제 2년 실거주를 이제 맞추고 6년 보유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특이하게도 경기도 상가가 있어서 이거를 월세를 받고 계세요. 200만 원, 또 40만 원. 인천 상가는 굉장히 저렴하네요. 6,500만 원.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상가가 제가 아는 분 중에 회원분 중에 한 분은 초밥집을 인천에 하나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월세가 50밖에 안 해요. 상가인데 50만 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가 50만 원인데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40만 원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상가인데 이런 데가 있나 싶은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초밥집이 대박 맛집이 된 거예요. 맛있나 보죠? 네. 그래서 연어초밥인데 검색하면 엄청 떠요. 그 블로그 후기나 이런 게. 근데 그분이 초창기 때 저한테 왔었어요. 그게 벌써 한 3년 전 얘기인데 그분이 초창기 때 와가지고 뭐 이제 사업 이제 초밥집 했는데 잘 되고 또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뭔가 그 사기꾼으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제가 조언도 드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오셨는데 그 BMW 타고 오셨더라고요. BMW. 젊은 분이에요. 20대. 네, 20대 여자분인데 BMW 딱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성공했더라고요. 한 2, 3년. 근데 이렇게 블로그 검색해 보니까 엄청나게 그 크고 되게 맛집이에요. 맛있고 굉장히 잘 하는 집인데 어쨌든 그 월세가 40만, 50만 요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요 정도 수준에서 대박 맛집이 되니까 뭐 나가는 게 없잖아요. 상가 40만, 50만 사실은 별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은 맛만 있으면 된다. 맛만 있으면 어디서든 찾아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맛있고 실력만 있으면 사실 상권이 중요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SNS 마케팅도 막 특별히 막 안 했는데도 이게 소문이 나서 이게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럼 그 BMW 여성분은 왜 찾아왔어요? 이제 투자 이제 더 이제 하려고 앞으로 계획해서 이제 번 걸로. 네, 번 걸로 이제 저랑 이제 계획 맞춰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 직장에 근무하셔서 국내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보니까 대출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출이 하나도 없는 거는 제가 볼 때는 50점이에요. 50점. 50점 이하예요. 이하. 대출이 없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아니다. 근데 그 국내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대출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았어야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 상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득이 안 잡히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진 않았을 텐데 아마 사업자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니거나 아니면 뭐 제2금융권을 통해서 하거나 왜냐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까지는 체크를 안 하시고 아마 대출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으셔서 그렇게 하신 걸로 같고요. 알아봤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좀 어쨌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대출을 좀 이렇게 일으키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출은 받아야 된다.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해외 나가서 5년 후에 귀국할 예정이고 월 수입이 굉장히 많으세요. 1,420만 원. 그래서 근로가 1,000, 임대소득 240, 배당주도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계셔서 배당주도 180만 원 받고 계시고 월 지출이 600만 원이니까 이것도 정말 그래도 알뜰하게 잘 쓰시는 거 그냥 뭐 평균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소득의 절반 이상은 이제 저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은 어느 정도 그 노후 대비를 마치셨어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 240만 원 나오니까 240만 원에 뭐 나중에 뭐 국민연금 뭐 추가해서 뭐 나오고 조금 더 월세 받는 거 하면은 한 5, 600만 원 좀만 더 하시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활비도 또 자녀가 이제 또 대학교 끝나고 이제 추가하거나 이제 장가나 시집 가게 되면은 이 생활비도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4, 500만 원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노후 준비도 굉장히 잘해 놓으셨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자산이 그래도 꽤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자산이 얼마로 써 있죠? 지금 자산이? 약 20억 정도. 20억이고 네. 부채가 얼마죠? 그러니까 이런 부채 없음. 부채 없으시고 그러니까 순자산이 20억인 거죠? 네. 순자산이 20억.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잘 모으셨다. 그래서 투자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근데 이분은 근데 이렇게 모으신 이유가 일단은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그다음에 이런 상가도 이게 좀 올랐더라고요. 올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수입이 많으신 것 같아요. 수입이 많으니까 또 자산도 또 많이 형성이 되신 것 같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런 투자에 비해서도 자산이 많이 불어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이게. 저도 상담을 해보면, 뭐 수백억 자산가를 하더라도 걱정이 없진 않더라고요. 항상 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이 이거였죠. 5년 동안 상급지, 요 갭투자를 할까? 아니면 인도관 아파트를 팔까? 2주택으로 갈까? 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5년 후부터 대학 진학을 예정인데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한다. 학비 마련을 위한 투자와 현금흐름을 중요시한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저한테 이제 오셨던 분이에요. 이제 따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이제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으세요. 일단 이분은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시고 그리고 뭐 토지도 좀 있으시고 근데 이분 보니까 해외에서 오래 거주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녀가 다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지금 자녀분 중에 한 분은 또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또 워낙 집이 좀 잘 사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강남 아파트에 이제 대출이 좀 많이 껴있고 전세가 있으니까, 근데 정작 이제 노후 대비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58세가 되셔서 노후 대비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많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강남 아파트를 팔아도 현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전세 빼주고 대출 갚아버리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뭔가 하기가 좀 애매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 해외 대학 나오고 하더라도 사실 요즘은 크게 뭐 배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와도 물론 좋은 회사에 취업은 했지만은 사실 좋은 기업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월급 500만 원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좋은 대학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투여한 비용이 거의 한 명당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10억 정도. 그러면 2명이면 2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차라리 애들 대학교 좋은데 해외 유학 안 보내고 차라리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사줄 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지 않나요? 그 당시 어렸을 때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사줬으면 오히려 이게 더 지금 와서는 훨씬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외 유학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육비로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은 일단은 본인 노후가 이제 부모님 노후가 힘들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외 유학을 나왔어도 지금은 이게 예전처럼 막 이렇게 크게 각광을 받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보다는 요즘은 뭔가 좀 창의적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꼭 그 대학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하고 출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더 잘 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뭐 대학원 박사과정 그런 거에만 너무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차라리 그 돈이라면 내가 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에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자녀 2명 해외 정도 보낼 수 있어요? 글쎄요. 저도 안 보내봐서 안 보내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학비만 해도 꽤 되겠죠. 경남에 계신 분들 되게 열풍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죠. 해외 유학 그쵸. 진학 준비하고 그쵸. 뭐 있던데. 사실은 저도 수입이 적진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도 거의 한 달에 뭐 이런 얘기 하면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한 생활비니까 뭐 교육비까지 다 해서 뭐 한 1,500에서 1,5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달에? 네, 한 달. 숨만 쉬어도? 네, 숨만 쉬어도. 숨만 쉬어도.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아파트 자금에 8억 5천, 그 다음에 현금 2억이고 주식 3억 5천인데 주식은 지금 마이너스 아닌가요? 이분? 지금 배당주라서 배당주여서 마이너스긴 장기적으로. 하겠지만은 배당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배당주 연동하고 현금 1억 2천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좀 잔잔바리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지 이동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아파트는 요거 한 채 아닌가요? 네. 한 채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비조정적 한 채까지는 취득세 1%니까 아니 왜 안 하세요? 하시면 되지. 저기 과천 분당 판교가 보여서. 그러니까 과천 분당 판교잖아요. 근데 과천 분당 판교로 가려면 이것도 다 거의 한 15억에서 20억이거든요. 갭투로요? 그러니까 결국은 갭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주를. 그러면 그 전세 자금을 빼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순자산이 20억이니까 나중에 빼주고 들어갈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빼주려면 결국은 이런 상가들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학비 마련을 위해서 해외 대학을 목표로 가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꾸 소득이, 그러니까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되고 학비로 점점 줄어들게 되면 자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실거주하면서 소소하게 이런 남는 현금 가지고 소소하게 더 투자하자. 투자해서 불린 다음에 더 돈이 자산이 순자산이 그때 뭐 30억 이렇게 커지면 20억짜리 아파트 살고 10억으로 현금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경기도 상가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4.5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월 소득에서 네. 임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엄청 크진 않거든요. 팔고 그렇죠. 현금하고 합쳐서 네. 그럼 5억이거든요. 더 좋은 갈 수도 있죠. 더 좋은 그러면 거. 과천 분당 판교 갭투 그렇죠. 아니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해서 가능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현금 흐름이 200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200을 또 마련하려면 나중에 그 뭔가를 또 사서 하려면 또 현금을 한 거고 당장 200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월 수입이 그래도 꽤 괜찮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자녀 학비라든가 이런 게 더 커져 버리면 이게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5년 후니까. 5년 후니까? 네. 5년에. 일단 하나 갭 해놓는 거죠. 등기를 치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럼 이거를 팔고 이거 갖고 있는 걸로 해서 이런데 근데 5억으로 안 되나? 5억으로 분당은 가능하죠. 분당. 분당의 웬만한 아파트. 분당의 아파트.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하죠. 아니면 판교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같은 경우에는. 저랑 5억이면 상급지 안 할 것 같아요. 비규제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5억이라는 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5억이 다 필요가 없어요. 투자 금액이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상급지로 갔을 경우에는 투자 자금이 어쨌든 2주택으로 가면 취득세가 8% 되지 않습니까? 예, 요것도 있고 5억으로도 좀 빠듯한 면이 있거든요. 상급지로 갔을 때 전세 끼고 산다고 했을 때. 근데 비규제는 투자 자금이 진짜 한 1억 미만도 가능하거든요. 1억 미만? 1억 미만. 5, 6천만도 가능해요. 5, 6천만 원. 근데 이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수익률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억 2천이면 저 같으면 어차피 현금 흐름이 이분은 필요하신 분이에요. 현금 흐름이. 왜냐면 자녀 유학을 보내려면 현금 흐름이.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또 골치 아프니까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고 저 같으면 이거를 2채, 3채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1억 2천을 가지고 좀 더 돈 보태서 2채, 3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한 채는 사실은 그냥 본전도 안 되는 거예요. 중립. 근데 2채를 가면 그나마 디드라이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3채, 4채로 가야지. 3채, 4채로 뭐 이 정도 좀 자산을 불려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좀 불어날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사실 크게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주제 한 채까지는
무조건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규제 한 채는 필수. 왜냐면 취득세도 일반 세율이고, 근데 두 채부터는 이제 선택, 세 채부터는 그것도 선택인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포트폴리오를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강남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여기 이제 최종 주택으로 나중에 입주를 할 계획이에요. 입주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5채에서는 월세를 받고 있어요. 월세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아파트랑 분양권에서 총 9채가 더 있어요. 10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는 나중에 입주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9채에서는 이거를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전략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 5채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월세를 받고 또 앞으로도 그런 월세를 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9채면은 그래도 이제 또 사고 파는 게 뭐 1년에 한두 채씩 사고 파는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갭 투자 있지 않습니까? 갭 투자. 네. 갭 투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이제 한 채에서 이제 그 갭 투자 트리에서 한 채를 해서 그 전세를 금해서 2채로 늘리고 4채로 늘리고 8채 이렇게 복리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50채, 100채 이렇게 늘리는 전략인데,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50채로 만약에 자산이 100억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 명목상인 거지, 사실 50채 하나당 팔면은 또 거기서 깎이는 게 있거든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이거를 팔아서 만약에 50채로 만약에 50억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강남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보세요. 50채면 1년에 2채 이상 팔면은 제가 말씀드린 세율이 합쳐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도세가. 그럼 1년에 하나씩 팔아야 되는데 이거 다 팔려면 5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50년. 50년. 늙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도 사실 못 사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거주가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갭 투자에서 자산을 불리는 전략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대신에 내가 실거주는 만족을 못 한다.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려가면, 개수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개수를 좀 어느 정도 조절해서 불려 나가겠다 하면은 내가 실거주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어느 정도 실거주도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맨날 진짜 허름한 아파트에서 주차도 안 되고 이런 아파트에서 집 50채 있어서 뭐 55 부자, 100억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그냥 일반 아파트에서 그냥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실거주도 좀 만족하면서 자산을 불려 나갈 거냐, 아니면 개수를 확 늘려서 내가 이제 자산을 많이 형성을 할 거냐. 근데 이거는 그냥 명목상의 돈은 많아질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개수를 늘리는 전략이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 경기 위기가 오거나 정말 심각한 경기 위기가 오면은 한 번에 역전세난이 오거나,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더 장기화되면 전세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전세 소멸. 그러면 그 보증금 어떻게 돌려줄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월세,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세금은 어쨌든 내가 빼줘야 될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가 1억이었는데 1억 5천 봐서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400만 원으로 내가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전세가 계속해서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부채인데 그거를 또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부채. 근데 월세는 또 다르죠, 개념이. 월세는 그냥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는 내가 내줄 돈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그렇게 400만 원씩 쓸 수가 있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좀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뭐냐면, 그냥 여기 일단은 실거주 하시고 남는 돈으로 투자하세요, 투자. 소액으로 2차, 3차, 4차, 뭐 2차, 3차.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 가격 좀 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가를 팔면 현금 흐름이 더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나중에 더 필요한 자녀 교육 자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두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인 거죠. 지금 자녀가 2명이잖아요. 네. 2명 다 해외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배팅을 하는 거죠. 배팅을?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 공부 잘하는. 네, 그래서. 될 놈으로. 될 놈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 맞아야 되는 게,
자녀들이 또 원해야지 또 가는 거지. 그렇죠. 그쵸? 자녀들이 또 원하지 않는데 갔다가 괜히 또 갔다가 또 개막나이 돼서 들어오고 맞아요. 있고 하니까. 맞아요.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있는데, 제가 왜 캐나다 한 달 사이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저희 가족들 데리고. 네. 그때 이제 영어 캠프를 이제 간 거였어요. 애들 영어 캠프에서 갔는데, 거기 캐나다 이제 빅토리아라는 그 섬에서 이제 거주해 있었는데, 거기서 한인 그 학생들을 만났는데, 진짜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고 계속 잔디밭에서 놀더라고요. 잔디밭에서 놀거나 휴양지 뭐 가면은 항상 있더라고요. 친구들끼리. 네, 공부 안 해요. 그래도 영어는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만 있다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어학연수도 예전에 저 아시는 분들 어학연수 갔다 온 분이 있는데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해서 영어 잘 배우고 오신 분도 있지만, 그냥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놀다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보내려고요. 저랑 와이프는 안 보내고 그냥 한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잘못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 보내고 차라리 그 교육, 그 자금으로 뭐 애들 이름으로 뭐 하나 사줄 정도,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요새는 좀 드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이제 팔아야 돈인 거고, 부동산 팔아야 되는 돈인 거고. 그래서 저도 현금 흐름 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뭐 파이어족 얘기하고 경제적 자유 잃었다고 얘기하시는 분, 아유, 다 아닌 것 같아. 아니, 웃긴 게 경제적 자유 잃었다면서 매일 영상을 찍어. 그렇잖아요. 조회수 파먹기. 조회수 파먹기. 아니, 경제적 자유 잃으신 분들이 왜 매일 영상을 찍어요? 정말 웃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던히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현금흐름 창출하려고. 그래서 다행히 이런 얘기, 뭐, 후레인TV니까 저는 솔직히 후레인TV 보면은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요새 저도 여기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다양하게 뭐 하고, 뭐죠?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구축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그 건물주 마블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건물주 마블이 요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왜 늘어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건물주 마블이,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검색해보시면 리뷰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쿠팡 그 로켓 배송에서도 계속 주문 들어오고 있고요. 괜찮아요. 건물주 마블로 건물주 되시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욕심에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부터 좀 파이어족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파이어족이 빨리 되고 싶었는데, 그게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10억만 벌면 파이어족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억 했더니 그냥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값이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사실. 서울에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 오기 전에 마곡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이제 투자해놨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김포에 92평 땅이 있었어요. 92평. 그래서 거기다 사실 건물을 상가주택 지었거든요. 상가주택을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층에 상가하고 2층, 3층, 4층은 이제 세를 주고,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보면 한 달에 한 5, 600만 원이 월세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뭐 오피스텔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런데 월세 받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받겠구나. 그러면 그 마곡의 아파트 3, 4평을 자가 보유하면서 월세 1,000만 원 받으면, 나 진짜 경제적 자유 이루고 파이어족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녀들도 크고 하니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가주택지를 건물을 안 짓고, 결론은 건물을 안 짓고 그거를 팔고, 결국은 강남 이제 재건축에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또 강남으로 이사도 오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근데 저는 이제 강남 재건축에서는 멈출 거예요, 저는 거주를. 더 이상 이제, 왜냐면, 만약에 그거를 여기서 안 하고, 저는 이제 그 강남 재건축, 대치동이거든요. 대치동인 재건축인데, 만약에 80억짜리 압구정동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주를 어디에서 멈추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디서 멈출까. 근데 현실과 이상이 너무 갭이 커버리면 이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에 안주하는 걸로 해서 그걸 좀 맞춰가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럼 85, 만약에 100억짜리 집에 살면은 또 여기서 끝일 게 아닌 게 시그니엘. 시그니엘. 뭐 200억, 200억.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재용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재용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평생 돈만 벌면 사는 인생을 살 거냐,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 그리고 유튜브도 보시면,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매일 이렇게 영상 찍으시는 분들 보면은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유튜브의 노예 같아요. 조회수의 노예. 조회수의 노래. 네, 조회수의 노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말은 뭐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러면 솔직하게 나 열심히 돈 벌려고 한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그러니까 이게 왜 속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자꾸. 그렇게 영상을 열심히 올리실 거면, 나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고,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웃긴데,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양질의 뭐 제공을 올립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데 사실 그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 조회수 해서 자기 그 수익 창출 때문에 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려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이들이 5년 후부터 대학 진학 예정이고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학비 마련을 위한 투자와 현금 흐름인데 근데 여기서 이분은 이거예요. 여기서 순자산이 20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울로 가면은 20억이면 그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 요새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20억짜리 34평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하면은 끝인데 그러려면 이거 다 팔아야 돼요. 상가도 다 팔아요. 그럼 현금은 어디 있어요? 현금은. 그러면 그때부터 또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 못하고 만약에 이 돈 버는 거 이거 갖고 해외 유학 보낸다? 이거 볼 땐 적자예요. 제가 볼 땐 적자. 그럼 계속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좁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 받았던 분처럼. 그렇게 되면 결론에는 노후 대비도 안 되고 막상 은퇴할 때가 되면은 남는 게 크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제가 다 팔고 그냥 강남으로 가세요. 이분이 지금 서울 갈까요? 이거잖아요. 서울이냐 경기도 경기 남부냐. 그냥 이왕이면 서울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강남 가세요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이제 노후 대비가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는 거죠. 꼬이죠. 꼬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냐. 근데 이분은 그냥 인덕원의 실거주 사실 이것도 나쁘진 않고 괜찮은 자가 보유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를 정말 교육에 정말 열의를 갖고 해외 유학을 보내실 정도면 현금 흐름을 더 마련하신 게 맞고 그렇다고 하면은 상급지로 가는 건 아닌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로 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 멈추셔야 된다. 멈추고 현금 흐름을 더 마련하시는 거를 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이분이 나는 해외 유학 안 보낼 거야. 해외 대학 목표 안 보낼 거야.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자녀들 명의로 뭔가를 하나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 명의로 뭔가를 해줬을 때 나중에 되면은 그게 또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고 하면은 대학을 보내서 자녀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자녀 명의로 하나씩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어떤 방법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고민하셔야죠. 고민을. 근데 꼭 이 길만이 해야 될 목표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꼭 자녀한테 윤택한 삶을 선물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제가 볼 때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급지로 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실 것 같거든요. 자녀들 해외 대학 목표로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일단은 주거는 여기서 만족을 하셔라. 만족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현금으로 더 마련하게끔 해야 된다. 주로 소개되는 상담글이 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이나 맞아요. 20, 30대 가정이 있는 분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책도 많이 보고 있고 임장도 나가 보는데 진짜 전문가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네. 상담을 남겼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네. 미혼이고요. 네. 40대 초반. 네. 총 자산이 6억입니다. 네. 그것도 다 부채 없이. 그렇죠. 네. 누나. 네. 여자 한번 주세요. 후생님한테 여자 한번 주세요. 미혼이시라서. 네. 누나 갑자기.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 의외로 되게 미모도 되게 출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은 결혼 아직도 못했으니까 하는데 요새 아닙니다, 여러분. 싱글이면서도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미모도 출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사실 이런 분들은 그 상담할 때 가장 좋은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분들이 가장 좋긴 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하얀 도화지. 네, 하얀 도화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제가 상담하는 내용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하신 분들은 이거를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깝깝해요. 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창구 외 투자하셨던 분 그냥 싹 정리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처럼 근데 이런 분은 아예 그냥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대로 제 전략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상담 잘 해주신 게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런 방향성대로 해보면 그 상담하신 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댓글에 항상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6억 3,600이고 많죠. 현금이 1억 1천, 주식 3억 3천, 마이너스 통장, 이게 주식까지 포함해서 6억 3천인 거죠? 총 자산이니까. 네. 네, 이렇게 되고, 연금저축 5억 7천인데, 부채가 없어요, 이분은, 부채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자산이 6억 3,600. 이렇게 된 거고, 주식 투자는 요새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또 요새 좀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소득이 457만 원이면 수익도 괜찮으시고, 저축을 무려 388만 원. 와, 역대급.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누나! 그래서 월 지출액이 69만 원인데, 와, 진짜 아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용 가능한 원리금은 200에서 300 정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집에서 같이 사신다고, 그죠? 따님만 둘이고, 언니가 있는데, 근데 언니는 직업이 없으시다고, 그죠? 언니는 없으시고, 부모님과 이렇게 따님 2명이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같이 사니까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이 나이쯤 되면 혼자 사는 분도 있는데, 뭐 굳이 혼자 살아요.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언니랑 이렇게 해서 하면 좋죠. 같이 사는 것도 괜찮죠. 그쵸. 또 혼자 사는 것보다 또 덜 외롭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40대 싱글의 은퇴 전략입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지금 생각을 잘 하신 것 같고, 직장에서 7년에서 10년 사이 근무 후 은퇴 예정, 종잣돈 6억 3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안이 이거죠. 분당 30평대 아파트 갭 투자를 할까? 서울 재개발 투자를 할까? 종부세 공제 범위한 다주택 포지션을 갈까? 청약 추첨제를 계속 도전할까? 분당 외 1기 신도시 갭 투자 및 비조정 아파트 투자를 할까? 분양권 투자를 할까? 다양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청약 가점이 48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게 이제 보니까 예전에 청약 저축을 가입하셔서 회차가 아직 그게 20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1,800 얼마로 돼 있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 저축 가입자예요. 청약 저축 통장에 가입이 돼 있고, 187회. 187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청약 저축은 민간 아파트를 못 해요. 그러니까 공공분양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공공분양이 어디 있었냐? 왜 예전에 그 마곡 8단지 청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곡 단지 그런 데나, 아니면 뭐 가밀지구의 공공분양. 그러니까 공공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SH나 LH에서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만 가능한데, 마곡 8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청약 그 다음에 이거는 청약 저축은 회차로 따지거든요. 가점이 아니에요. 회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무주택 기간이 기냐에 따라 달린 건데, 이게 통상 청약 저축으로 당첨이 되려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넘어야지 당첨권이에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187회니까 아직도 그죠? 13회 정도 더 해야 되니까 1년 그런가요? 187회니까 13회 정도. 그러니까 이분도 좀 더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공공 분양이 한 1, 2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이런 걸 노려야 되는데, 공공 분양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2천만 원 넘었다 하더라도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은 뭐냐면, 차라리 청약 저축 이거를 공공 분양을 포기하고 청약 만능 통장을 만들면 민간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민간 청약으로 가능하게 되면은 가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점. 그러니까 내가 공공 분양을 이거 포기하고 민간 아파트로 갈아탈까, 이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청약 점수가 48점이다. 그리고 이분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이 가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양 가족을 더 늘려서 어머니를 이제 부양 가족으로 늘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가점을 더 늘리려고. 근데 48점. 근데 이 48점이 여러분 굉장히 애매한 점수예요. 애매한 점수. 근데 48점이 그렇다고 당첨권이 안 되는 점수는 아니거든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도 48점으로 그 광명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어요. 한 2년 전에 광명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매한 거예요. 이거를 계륵 같은 존재, 버리자니 아깝고,
또 이거를 또 먹자니 먹을 게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그냥 포기하셔라. 청약저축. 그러니까 공공분양은 힘들다. 사실상 2천만 원 넘어도 될 가능성이 없다. 그게 최소 마지노선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공공분양 2천만 원 넘으려면 1년 이상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공공분양 포기하고 당장 청약 예금으로 전환해서, 왜냐하면 민간 아파트는 요새 많이 하거든요. 민간 아파트에 청약을 넣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일단은 근데 이거를 첫 주택을 청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거 처음 점수가 있는데 다른 거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점수가 확 깎여요. 청약 가점이. 왜냐면 그거보다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 보자. 자, 그러면 여기 나왔죠? 정답 나왔죠? 다 땡이에요, 다 땡. 요거. 저는 4안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청약 추첨제 계속 도전하겠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힘든 이유가, 계속 했는데 매번 떨어지더라. 근데 이분이 청약을 노리시는 데들이 떨어질 만한 데예요. 떨어질 만한 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당첨 가능성이 있는 데를 청약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넣자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문 1구역, 3구역, 횡당 7구역, DH 방배, 이런 데는 굉장히 점수가 높아야 되는 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점수를 확인해서 이런 데를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를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데를 전략적으로 노려서 일단은 당첨이 되는 게 우선이다. 당첨이 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당첨되면은 돼도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거 먼저 1순위 되고, 그때부터는 분양권 투자를 하든지 일기 신도시 갭 투자를 하든지 비조정적 투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택 개수를 늘려가는 전략을 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당첨이 안 됐으면 다른 걸 다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아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당첨되는 게 먼저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오해하신 게 뭐냐면, 한번 당첨이 되면 여러분 청약이 통장이 날아가서 못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청약 당첨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한 대여섯 번, 그러니까 오피스텔까지 하지만 한 10번 정도 됐는데, 그 아파트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15년도에 마곡지구에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곡지구에. 그때 경쟁률이 굉장히 한 13대 1밖에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이때 당첨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어디가 됐었냐면,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 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게 왜 됐냐면,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이게 마곡지구가 그때 투기과열지구니까 원래 5년간 재당첨이 안 되는데, 당시 김포는 그게 3년 전에만 당첨이 안 됐으면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당첨되고 2018년이니까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2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1순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첨이 또 된 거예요.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김포는 3년, 재당첨 제한 기간이 3년이었으니까. 2015년도고 2018년이니까 되지 않습니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가 됐냐면, 의정부 롯데캐슬이라고, 여기도 당첨이 또 됐어요. 의정부 롯데캐슬. 근데 여기도 재당첨 제한이 여기는 아예 없는데요.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첨이 또 된 거예요. 재당첨 제한 기한이. 그리고 옥정의 대성 베르도 당첨이 된 거예요. 여기도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부니까 또 이게 뭐냐면, 세대주만 넣을 수 있는 청약이 있고요. 세대원도 가능한 데가 있어요. 세대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세대원이 넣을 수 있는 거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같이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세대원, 각각. 그래서 세대원이 각각 되면은 한 번에 2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었냐면, 충북 진천에 동일 파크드 테라스라고, 여기도 당첨이 돼요. 왜냐면 재당첨 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2순위로 당첨이 됐어요. 2순위. 2순위는 뭐냐면, 청약통장만 가입만 하더라도 바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충북 진천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조건이 2년이 아니고 6개월이었어요. 6개월. 그러니까 가입하고 6개월이 됐으니까 바로 1순위가 됐던 건데, 그래서 당첨이 됐던 건데, 여기 1순위에서 미달이 나서 2순위로 해서 당첨이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한 군데 또 됐는데, 여긴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서 한 군데 또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따져도 벌써 몇 번째냐고요, 청약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파트만 7개요. 아파트만 7번. 말이 된다고요. 말이 돼요. 오피스텔은 다 제가 뺐고. 말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만 잘 짜면.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청약을 당첨이 되고 또 그 재당첨이 제한이 없는데 또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약이 여러분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안전마진이 제일 확보가 돼요. 그냥 분양가로 그냥 당첨이 되면 사는 거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제일 확보가 되거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이 이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청약을 노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내가 당첨 가능성이 있는 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돈으로 또 투자하고, 또 청약 점수로 또 만들어지면 그 2년이 또 경과가 되거나 아니면 6개월만 지나도 1순위가 되는 지역이 있으면 또 6개월 있다 또 청약에 넣어서 재당첨 제한이 없는 데는 또 당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주택수를 하나하나 늘려가면은 이 돈 가지고 뭐 충분히 막 20억에서 30억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인 거예요. 제가 왜 예전에 그 99점짜리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사례 사실은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1가구,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이렇게 3주택까지 비과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안 되지만, 뭐 일반 세율로 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잘 조절하면은 충분히 99점까지도 마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일단은 요거 청약에 무조건 집중할 것 같아요. 집중. 일단 청약 당첨되는 걸로. 그리고 요즘 9월 달부터 청약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당첨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또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이유가 자기가 눈높이랑 현실이랑 게 괴리감이 있으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것만 조금만 조절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점수로 내가 당첨될 수 있는 데만 잘 찾으면, 근다고 그런 데가 안 오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당첨되면 끝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청약통장을 너무 아끼면 안 된다. 아끼면 똥 된다, 이 얘기예요. 청약통장은 아끼면 똥 돼요, 여러분. 무조건 가능할 때 넣어야 돼요. 넣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고, 제가 청약 당첨도 굉장히 많이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점수를 보고 당첨 가능한 데를 전략적으로 노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시 진짜 경쟁이 높은데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기랑도 비슷한 거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약간 그 점수에 맞춰서 원서 대학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점수면 어디가 제일 적당하고 눈치 작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넣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전략을 짜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어머니로 넣었는데 좋은지 당연히 좋으시죠. 전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48점인데 계속 도전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 같으면 청약 추천제를 계속 도전하고, 이게 한번 하면 소진되는 게 아니라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청약 저축에서 청약 예금으로 맞는 통장으로 바꾸는 건 빨리 해서 바꾸는 게 낫겠다. 왜냐면 청약 저축은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아무것도 액션을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50점이 될 수도 있고 99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려있네요.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판단은 이분의 몫이긴 한데 한번 잘 고민해 보셔서 제 말을 잘 새겨 듣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안지가 다 이미 있어요. 선택지 안에 다 있네요. 근데 다 있는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2%를 부족하는 거를 메꿔줄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청약이 당첨이 되시고 자취를 하시게 되면 연락 주십시오. 누나 연락 줘. 누나 연락 줘. 근데 이분은 또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아, 그래요? 네, 내용 보면. 그건 내가 빠진 것 같다. 요새 의외로 결혼 생각 안 하신 분들이 골드미스라고 하죠. 그래서 싱글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상담하게 되면 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다 다양하세요. 근데 다양한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꼭, 결혼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혼은 한번 꼭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자기 주문을 항상 거시는 누가 지켜보는 듯한 31살 미혼남입니다. 네, 총 자산이 10억인데 순자산이 4억이고 대출이 6억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6억인데 그러다 보니까 월 수입이 500인데 월 지출이 450인데 대출금 상환이 280만 원이에요. 조금 됩니다. 네, 사실 남는 게 없죠.
크게 남는 게 없어요. 한 50만 원 저축하는 거고, 허용 가능한 원리금 상환액은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더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좀 위험 수준이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부채 비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딱 여기서 딱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하기에는 조금 좀 위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울산 남구 아파트를 3억 9천인데, 여기 이제 2020년 3월. 아마 요 첫 주택을 샀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샀는데, 이게 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올랐으니까,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눈이 번쩍 뜨여서, 그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주택들을,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 거주지가 이제 이쪽이 라인이다 보니까, 울산, 구미, 포항. 그래도 나름 분산 투자 하신 거예요. 지역적으로. 나름 분산 투자 하셨어요. 그래서 울산, 구미, 포항에서 샀는데, 그래도 이게 다 보니까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2억 6천에 샀는데. 실거주도 4억 9천, 뭐 5억 5천 정도. 네, 이게 현재 5억 5천 정도 하는 걸로 올랐다고 하니까 그래도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경기 이쪽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올랐으니까 잘 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항 북구 아파트도 1억 4천인데 이거는 이제 전세를 빼주고 1억 8천인데 이제 냅뒀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근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2020년도에 다 세 채를 사신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1년 동안 이제 세 채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 딱 샀는데 운 좋게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이제 바로 이제 두 채, 세 채 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약간 비슷한 게 그랬던 게 제가 그 부동산 첫 투자를 했던 게 이제 2004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2004년도에 제가 목동에 있는 빌라를 하나 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억 2천에 샀는데 1년 만에 그게 2억 5천으로 팍 떠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목동 빌라를 샀던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아파트 살 돈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빌라를 좀 알아봤는데 근데 목동 빌라가 그때 이제 염창역에 9호선도 뚫리고 하고 하는데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막 올랐는데도 그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평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싸다. 저평가가 돼 있다. 저평가가 돼 있는 것 같고 뭐 여차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지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샀단 말이죠. 근데 이분도 똑같아요.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하나 샀는데 이게 올라버리니까 이렇게 해도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갑자기 막 1년 만에 2억 5천으로 확 2억 5천 6천으로 확 떠버리니까 저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목동을 사기에는 좀 늦었다 생각해서 다른데 뭐 부천이라든가 망원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찾아서 이런 빌라를 투자를 해서 또 많이 성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그 상담 사례 중에 광명에서 하신 분도 그냥 부모님이 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나는 우연찮게 하나 샀는데 그 가격이 오르니까 막 재미도 있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첫 투자를 만약에 잘못하잖아요. 첫 투자를 진짜 막 이상한 썩어가는 빌라를 사서 고생을 하면은 부동산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절대 부동산 투자 안 하게 되거든요. 폭락론자가 돼요. 폭락론자. 그럴 수도 있어요. 폭락론자 되고. 그리고 다 이제 부동산 하면은 다 그냥 미운 거예요, 다.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첫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처럼 이제 첫 투자가 잘 되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해서 2차, 3차도 잘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 투자할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첫 투자할 때 반드시 좀 약간 그래도 이것저것 좀 따져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주변에 좀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 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 사연자 같은 경우에 광명에 사셨던 분은 부모님이 그냥 사라고 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좀 이쪽에 밝으시거나 주변에 이렇게 좀 밝으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부동산 투자로 그래도 좀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 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요. 친구들한테. 그냥 모르거든요, 이분들은. 근데 그분들한테 조언을 왜 구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조언을 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 조언을 구하려면 좀 약간 그래도 공신력이 있거나 근데 그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런 그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선별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첫 투자가 잘 되니까 바로 거침없이 그러니까요. 네, 거침없이 이제 하셨어요. 나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랑 좀 스타일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첫 투자 성공하니까 거침없이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투자할 땐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봐요. 추진력. 근데 추진력이 또 너무 과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투자를 좀 과감히 할 필요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못해, 투자를. 아무리 뭐 얘기를 하고 해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무모하지만 좀 과감하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봐요. 투자에 있어서는. 저기 지금 한 해에 다 산 거거든요. 네, 한 해.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하게. 예. 근데 여기서 딱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하기에는, 왜냐면 부채가 6억이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향 자체가 좀 굉장히 공격적이시다.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좀 안정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나이에 비해서 잘 하시고 또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한 70점 정도는 제가 드리고 싶네요. 한 68점에서 70점?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왜냐면 그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 금액이 5억 5천이면 한 1억 6천, 요것만 좀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오른 게 아니야. 한 4천만 원 올랐고, 나머지는 뭐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근데 2년 전이라고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0.7천만 원 뭐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좀 70점 정도 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시에 2020년도였으면 또 다른 대안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대안이 있어서 80점 정도 이상을 했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나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금은 없고 지금 신용대출이 1억 5천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투자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용대출이 1억 5천 있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자제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쓴 거 아닐까요? 아, 이것도 신용대출도? 네. 아, 그런가? 풀캐파로 지금 1억 5천 썼고 주담대 2억. 그래서 6억이라는 얘기구나. 그러네요. 2억 8천가? 그럴 수도 있겠다. 맞네요. 저 2억 8천하고 신대 1억 5천하고 주담대 2억 6천. 그렇구나. 합치면 6억. 예, 6억. 그러네. 신용대출도 다 써본 거군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그래서 부채가 6억인 거죠? 남자네. 그러네. 상남자?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축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금리 올라가면 거의 지출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수입에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또 잘 해야 돼요. 괜히 이런 경우에 직장에서 잘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장에서 잘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직장 생활에서 뭐 따와서 뭐 내가 전업 투자자 하겠다 뭐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울산 아파트를 신축일 때 매도를 할까? 근데 아마 이거 아파트를 신축인데 매도하는데, 제가 이 매도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포항 구미 아파트를 일반 과세 2020년 말이니까 세 채 모두 매도할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채 매도 팔고 울산을 월세를 살며 투자를 계속할까, 주택을 모아 나갈까, 사고 팔고를 할지 생각하는데, 일단은요, 이거 아파트를 제일 나중에 팔아야 돼요. 왜냐면은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최종주택, 일가 1주택 비과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순서를 일단은 요거나 요거 어차피 둘 다 일반 세율이니까 내년 5월까지는 그 중과세 안 되고, 어차피 이거는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세율이니까 다주택 다 중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먼저 파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같은 해만 안 팔면 돼요. 같은 해 팔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합산과세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같은 해 안 팔고, 이거를 뭐 12월 31일 날 팔고 이거를 1월 1일 날 팔아도 내년 다음에 1월 1일 날 팔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이 팔 때는 계약금 기준이 아니라 잔금 기준이다.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두 아파트 중에 어떤 거를 먼저 팔지는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공실이니까 이게 먼저 팔기에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말부터 팔까 말까 고민하는데, 지금은 시기가 좀 안 좋긴 해요. 지금 특히 포항 북구는 안 좋죠.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번 전세를 놓거나, 이거 공실이면 아까우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팔기에는 조금 안 팔릴 것 같고, 원하는 가격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2024년이나 조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을 때, 좀 매수 수요가 늘어났을 때 파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늦게 팔아야 되니까. 이거 팔고 이거 팔아야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5억 5천이면 1억 6천이려면 비과세, 만약에 비과세 안 받으면 이거 한 세금 한 5, 6천만 원 내야 돼요. 근데 1억 5천, 1억 6천을 그냥 세금 없이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제일 마지막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좀 뭐 세를 한번 월세를 주거나 좀 단기 임대, 요새 단기 임대도 있으니까 뭐 6개월, 1년 뭐 가능하면 그렇게 원하는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한번 놓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처분하고 맨 마지막에 팔아서 세 채 모두 매도하는 거 오케이.
일반 과세 2020년 8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울산 아파트 신축일 때 매도가 가능하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거 먼저 팔아야 되니까. 그죠? 신축일 때. 근데 어차피 2년 후래도 신축은 신축이니까 2년밖에 안 지난 거니까 한 텀을 한 2024년 정도로 보시고 매도 계획을 좀 짜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고, 물론 그 안에 팔리면 팔리는 거예요. 꼭 그 안에 2024년 팔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팔리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좀 길게 텀을 갖고 처분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채 모두 팔고 울산을 월세 살며 투자 계속. 이거는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거주와 투자는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살고 남는 돈으로 이거 다 팔면 한 4억으로 뭐 충분히 또 이때 포트폴리오 짜서 할 수 있는 거죠. 왜? 울산 구미 포항보다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아파트, 더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자산을 불려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얘기예요. 주택을 모아 나갈지 사고 팔고 할지. 저는 스타일이 뭐죠? 사고 팔고죠. 주택을 모아 나갈지 하시는 분들은 갭투자 하시는 분들, 갭투자를 여러 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갭투자하게 되면은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하니까 수익이 커질 때는 정말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다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반드시 존재한다. 왜냐하면 역전세 난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한 번에 전세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전세에서 전세가 소멸이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4억이면은 40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려 나가시는 전략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저는 사고 팔고 전략을 택하는 거고, 대신에 재투자하게 되면 거주 요건은 굉장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장단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인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사고 팔고 뭐 서너 채로 늘려서 사고 팔고 하는 전략으로 하면서 거주 주택을 좀 약간 좋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다. 근데 저는 사고 팔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제 생각은. 이건 다 스타일이 또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서 또 말씀하시는 강사마다 또 다를 수 있고 유튜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간략하긴 해요. 그리고 31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 옛날 생각도 나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또 그게 목표가 강남 아파트 진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제 나이대가 되면 충분히 강남 아파트에도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알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네. 저가 이제 2020년에 일찍 네네. 상대적으로 좀 시작을 하신 네네. 분이고, 네. 2022년 지금 상황에서 네네. 30살 초반이라면 네네.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한 5천에서 1억 정도? 5천에서 1억? 31살에? 네. 지금 그 전매 제한이 풀리는 분양 단지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을 거니까 청약으로 하기 힘들 것 같고, 지금 프리미엄도 많이 안 붙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오릅니다. 그런데 하면은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은 최소한 2, 3억 정도? 많으면 4억 정도, 3, 4억 정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괜찮아요. 뭐 중도금 대출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를 한 채도 하셔도 되고, 뭐 여유 되면 2채까지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요건이 없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2020년도에 옥정 미분양 2채 잡으라는 것처럼 2018년도에 김포 미분양 2채 잡으라는 얘기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렇게 오를 만한 지역을 미리 선점하면은 분명히 나중 되면은 시간 지나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